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우리 벌써 3명이 됐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계속 한 명씩 빠지고 오늘 2명이나 빠지게 되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좀 더 많이 가려고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송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좀 숫자를 4명도 해봤다가 3명도 해봤다가 5명 다 모이는 것도 해봤다가 뭐 이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현장에 가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두 기자는 지금 네.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던데. 이럴 거면 오지. 이럴 거면 네, 해도 되지 않나. 다음 주부터는 내몰까 생각 중입니다. 웃겨. 가서 취재를 하라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한무 기자의 순서인데요. 오늘의 네. 픽 무려 그 3명 방송에서 이 주인공을 맡은 부담감을 하든 조한무 기자가 준비를 하셨어요. 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제 그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과반 찬성으로 음. 이 안건이 통과됐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국회 사회적 대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생소하시죠? 국회 사회적 대화면 사회적 대화지. 그러니까. 국회 사회적 대화? 어. 이게 이제 지난해 8월에 유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국회가 이제 주도를 하고 이제 노사가 이제 참여하는 형식이고 민주노총하고 이제 한국노총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경총, 그다음에 뭐 대한상이, 중기중앙회 뭐 이렇게 5개 노사단체가 실무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손 붙잡고 계신 분들, 요게 이제 5개 단체하고 우원식 의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이고요. 네네. 이제 그 논의를 진행을 하다가 민주노총이 초기에는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빠져 있었고 어제 이제 내부적인 그 중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사회적 대화는 앞으로도 이제 국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노사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협의가 된다면 그게 이제 입법 과정에 이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제 협의가 이제 어떤 현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입법 과정과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좀 이렇게 주도를 한다 이것도 알겠는데 그럼 기존에는 뭐 없었던 거예요? 원래도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좀 있지 있죠. 않았어요? 사회적 대화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있었고 이게 대통령 소속 협의체로 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이 아니 뭐 경사노위 뭐 이렇게 불리는 게 있었죠. 정부하고 노동계하고 이제 재계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여기서 탈퇴한 게 1999년. 이거 그때부터 이제 아직 이제 복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IMF 외환위기 때 그 경사노위에서 파견제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해고제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다 있었고 민주노총이 이제 내부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 정리해고자고 파견제 잠정 합의안 일단 부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는 그 잠정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정사실화를 해버렸고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노총이랑 정부랑 다시 뭐 논의해가지고 뭐 노정 합의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기업 퇴출을 강행해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하고 자본이 일단 민주노총 불러다 놓고 어떤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얘기는 해놓고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같은 거를 이제 밀어붙인 꼴이 돼버린 거죠. 탈퇴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 이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복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일정 부분 그 뭐라 그럴까요? 대체하는 그 대안하는 성격의 그런 것도 이제 내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기존의 그 노사정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국회가 조금 새롭게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민주노총 입장으로서는 그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1996년, 97년 이른바 이제 정리해고와 이제 그러니까 정리해고죠. 정리해고가 도입되는 것을 물리쳤단 말이죠. 총파업으로. 노동법, 안기부법 계약 반대 투쟁을 했고 그 노동법, 안기부법 계약 반대 총파업을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총파업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9697 총파업을. 왜냐하면 실질적 총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리해고 도입을 반대하고 안기부법 날치기가 됐으니까 이것을 이제 뒤집어야 한다고 해서 실제 뭐 그 당시에 뭐 20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할 텐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실제로 멈췄죠. 공장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기한 파업이라고 해서 계속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각 산별 노조별로 이제 전략적 파업을 한 거죠. 울산이 실제로 멈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울산에 있는 주요 공장들이 멈추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최종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파업 전국적으로 파업이 벌어졌고 뭐 울산, 광주 뭐 이런데 이제 공장이 있는 민주노총이 95년에 그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총파업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실제로 공장이 멈출 것도 공장이 멈춘 건데 철도와 지하철까지 멈추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걸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제 이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한국에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주목한 파업이었고 실제 정치적 총파업이었죠. 그걸 이끈 사람이 권영길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정리해고제가 다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노사정이 모여서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아까 이제 잠정 합의가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99년에 정리해고제 도입이 실제 이때 다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막았던 네. 정리해고제가 다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서는 우리가 투쟁을 해서 막아낸 이것이 대화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무력화돼 버렸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 해서 민주노총은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정위원회라는 그 단어가 정권과 자본 측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는 현장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뀐 거는 그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이 40만에서 50만 정도였던 것이고요. 지금 120만 명입니다. 규모도 다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총파업 직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건 그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잖아요. 네. 26년 전, 27년 전 노동조합은 빨갱이의 다른 이름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면 노조를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있으면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근데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은 그리고 정권의 분위기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노사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합의된 것이 이제 관철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기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경험들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택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민주노총으로서는 민주노총 차원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인데요. 26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40~50만이었고 지금 120만 명. 그러니까 절반 민주노총의 절반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죠. 뭐 반대한다니까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그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뭐 통과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어쨌건 이걸 표결에 어쨌든 찬성을 많이 하신 거니까 결과 자체가 그죠? 네, 근데 뭐 약간 비하인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노동운동 쪽을 좀 많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대충 분위기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 중집 그러니까 민주노총 이제 중집이라는 게 중앙집행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제 중앙위원회라는 거가 있고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대의원대회가 제일 크고 총투표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대의원대가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단위노조의 대의원들까지 다 모이는 거고 중앙위원회가 중간에 있는 주요 결정을 하는 곳인데 중집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결이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 직권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그 위원장 안이 부결됐으니까 중앙위원회는 이제 직권 상정이 된 그러니까 중집 안으로 올라오지 못한 거였어요. 보통은 위원장이 이제 안을 내면 중집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면 대부분 대의원대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중집에서 부결되면 대부분 대의원대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곳이 어쨌든 정치와 비슷해서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구도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중집이든 중앙위원회든 뭐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갈수록 그게 옅어지긴 합니다. 그 정치적 구도라는 게. 근데 어쨌든 중앙위원회는 이 정치적 구도가 어느 정도는 꽤 잘 보이는 곳이에요. 대의원대로 가면 저 사람이 어떤 대의원이 어느 정치 세력인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반면에 중집으로 가면 이제 확실하고 중앙위원회는 대부분 뭐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중집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도를 준비를 하면서 안 될 건데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었죠. 왜냐하면 민중의 소리 최근 논조는 어쨌든 노동운동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 그러니까 정치적 참여, 그러니까 정부와의 대화 혹은 이제 노사정 차원의 대화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임해서 교섭을 하는 것이 흐름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들을 좀 내는 상황이었는데 부결되면 어떡하지? 그냥 모른 척할까? 뭐 모른 척할까? 뭐 아니면 비판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스트레이트만 내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죠. 그래서 약간 의아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런 정치 구도와 상관없이 현장 분위기가 필요한 노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가 이제 민주파가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이 혹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법안들, 제도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굉장히 경쟁적 관계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둘 다 숫자도 비슷해요. 120만 명.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제일 노조였다가 건설노조 탄압이 엄청 심했잖아요. 이때 이제 조합원 탈퇴들이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건설회사 쪽에서 이제 너 민주노총이면 일 안 줘. 뭐 이게 있으니까 이제 수만 명이 쫙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이쪽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엎어졌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깻잎 한 장 차이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두 양대 노총인데 한국 노총은 들어가 있는데 민주노총이 안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 요구는 잘 반영이 안 되고 한국 노총은 이걸 좀 주도하는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민주노총 근데 이건 또 그 재계 쪽이나 정부 쪽에서도 보면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면 이게 또 애매하거든요. 절반이 안 들어오는 거라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노동자들도 합의를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못 해요. 민주노총은 상대로는. 왜냐하면 안 들어갔는데 우린 그냥 싸울 건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근데 민주노총은 그렇게 해서 자기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하지만 그 관철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구도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화나 이런 테이블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국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성률이 54.4% 네. 생각보다 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 전에는 2대1 구도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그러니까 정치 구도만 본다면 반대가 2라는 거죠. 반대. 네네네. 그랬는데 2대1 구도는커녕 이제 찬성이 나와버릴 것 같다. 그래갖고 생각보다 찬성한 사람들도 이제 많았던. 네, 그래서 한 뭐 그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는 이제 아마 10표 정도 더 찬성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런 지금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얻어낼 수 있다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걸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예.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이 딱 그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사실 이제 국회도 국회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또 대화의 이 방향도 필요하잖아요. 요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노정 교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섭이라고 하면 회사가 그 사측하고 이렇게 네.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 교섭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사측이 딱 앉아 있고 네네. 노조가 딱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금속 노조의 현대차 지부하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논의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으로 좀 그 함수가 이제 복잡하진 않고 둘이서만 정리하면 되니까 조금 협상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한계는 테이블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이라거나 아니면 완성차 단위에서 교섭을 할 때 뭐 부품사가 빠진다거나 그런 이제 약간 소외되는 그 영역들이 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산별 교섭, 그러니까 산업별로 업종별로 교섭을 하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널리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유럽에서 이제 꽤 흔한 형태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요? 한국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금속 노조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제 매년 산별 교섭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카운터 파트너는 뭐 그 금속 산업 사용자 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별 그 금속 산업에 관련된 사용자 측이 이제 그 단체를 꾸려놓은 거고 거기하고 이제 금속 노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개별 기업의 이슈보다는 좀 더 이제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좀 큰 틀의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 간의 격차를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노동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표준화해서 그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올해도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안전 화정 그 합의안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데 지난달에 이제 의견 접근안 이런 걸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교섭 단계에서 요 정도는 우리가 합의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내 하청자 노동자도 그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 놓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폭넓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의 약간 포괄적 범위의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이 나와요. 오. 그러니까 산별 교섭을 하면 정말.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거가 금속 노조와 금속 산업이라는 게 금속 쓰면 다 금속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너무 자동차. 범위가 넓죠. 조선 여기만 철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쇠가 들어가면 다 그냥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에 제일 중요한 이제 그 개념이 금속 노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나 그런데 금속 산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안 그러면 화학 섬유거든요. 그다음이 공공 부문 노조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 금속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업종은 어떤 기준, 어떤 업종은 어떤 기준,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쫙 쏘나요. 이걸 다 정해요. 그게 산별 교섭이에요. 그러면 기업별로 요거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자동차의 완성차의 조립은 어떤 노동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같은 회사인가? 쌍용도 아니 이름이 바뀌었나? 에이, 한국 왜 이래?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다시 기업별 협상을 하기도 하고. 우린 좀 더 해줘. 싫은데? 아니, 더 해줘. 파업해 버린다.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잖아. 현대는 그런 얘기 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이제 저조한 데서는 회사에서 우린 진짜 가이드라인까지 봤대 못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산별에서 정한 대로 가긴 가는데 이제 요게 이제 진짜 책 한 권 나와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게 있고 그 분과별로 다 교섭이 이루어지죠. 아직 한국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기업별, 산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그 교섭을 해야 될 상대가 기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뭐 정부 단위라 그러면 그게 이제 노정 교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 위치에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각종 노동 관련 제도들을 이제 실행하는 설계하고 네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그런 교섭도 필요한 거고요.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양명수 위원장이 있으니까 노정 교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노정 교섭을 하시진 않았겠죠?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사진을 이상하게 잘라서 그래. 날짜가 안 나왔잖아. 날짜가. 지금 이게 뭐야? 교묘한데 벌써 노정 교섭 할 줄 한 알았는데. 적도 하지 않고 있고 한 적도 없습니다. 뭐야? 이거 약간 페이크네. 저 보면서 이미 했다는 건가 이렇게. 다음 생각이 사진 드는데.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날짜가 2019년 5월 22일입니다. 이제 그때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였고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겁니다. 야. 그래서 문구를 보면 신기하다. 경기도 노동교섭 협력 선언식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하고 만난 게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첫 노정교섭인 거죠. 그러니까 노정교섭은 노정교섭인데 중앙정부하고 민주노총 본부가 한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가 한 노정교섭. 이렇게 좀 단위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요 보면은 이제 한번 해보셨구나. 다음 사진이 이제 그때 맺었던 선언문 내용인데 그게 보면은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제 딱 선언을 했고 그 1조에 보면은 미래지향적이고 뭐 선도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이제 양측의 다짐이 적었고 그 2, 3조, 4조 보면은 뭐 굵직한 과제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도 내의 공공 부문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뭐 이런 내용, 뭐 의료 공공성 강화하자. 그리고 뭐 고용 차별 해소하자. 생활 임금 확대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겼고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안건별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교섭을 이제 계속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안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좀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 이제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다 근로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구를 용어를 다 노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 기본 조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노동 기본 조례를 바꾸고 이걸 포함한 49개 조례를 다 바꿔가지고 근로를 다 노동으로 바꿨어요. 제가 처음에 민중의 소리 입사했을 때도 기사 쓸 때 근로라고 썼는데 맞아. 그 경제부장님이 우리는 근로라고 안 쓰고 노동이라고 쓴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노동이라고 쓰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어떤 다가오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근로는 이제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도 이제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근로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존재라는 거죠. 노동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존재.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약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억지로 바꾼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반공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표현과 근로라는 표현이 구분이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노동당이 있거든요. 조선노동당. 네. 거기서 쓰는 노동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주체가 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자라는 것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주체가 되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근로.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만 하는 열심히 일하는 존재. 근로자의 날 이렇게 됐던 거고. 노동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지 근로운동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 운동 이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주체로서의 노동하는 주체로서의 운동. 이게 노동운동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노동운동의 오랜 주장이었고 사실 진보정당 민주당조차도 노동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노동관계법이라고 하거든요. 노동관계법이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한국은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에요. 맞아.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주장해왔던 게 노동법으로 이걸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노동법의 개념을 카테고리화하고 근로기준법을 이름 바꾸고 이제 노동조합법 이번에 이제 그 개정이 된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다 노동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사실 조례를 바꾸는 건 법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뭐 그렇죠. 바꿨죠. 또 의회에서 이제 발의해가지고 다수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위 개념이라서 뭐 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례는 어쨌든 이제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경기도하고 이제 민주노총하고 얘기했을 때 나왔던 게 이제 노동인권 교육. 그것도 이제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도 이제 실제로 원래 한신대하고 평택대 두 개에서만 이렇게 했던 건데 점점 넓혀가지고 뭐 10개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줘가지고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면 이제 강사비하고 교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가지고 대학교에서 학점을 또 줘요. 뭐 2학점, 3학점 이렇게 줘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그런 노동인권 교육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는 성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목표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다 같이 해서 고등학교에 노동인권 교육을 이제 넣는 것이 최종 목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되면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노동인권 교육을 너무 안 하는 나라거든요. 맞아요. 노동인권 교육을 드라마로 배우는 드라마 보면서 그 알바가 당하고 이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교에서 원래 배워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가장 기초적인 교육 중에 하나고 뭐 노동조합이 뭐고 이런 것까지 다 배웁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왜냐하면 그 사회의 다수가 노동자잖아요. 맞아요. 사용자가 몇이나 돼. 그러니까 누구나 대부분 노동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줘. 자기의 권리를.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하거든요. 투표권이 있다는 걸 우리 그쵸.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수업 듣는 거예요.
예, 국민의 권리, 맞아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게 투표권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로서의 그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중앙정부 차원의 교섭도 있겠지만 지방 정부 차원의 교섭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교육청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아니 있겠고요.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걸 하셨으니까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뭐 이 지방정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이렇게 교섭을 하게 한다면 정부 부처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교섭을 또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교섭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정부 측이랑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례들이 있고, 민주노총 산하 이제 그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보건의료 노조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쵸. 200여 개 이제 의료기관에 소속된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약사, 영양사, 청소노조,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조합원 규모가 8만 5천 명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에서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 분야에서는 말하자면 기업은 이제 어떤 기관이 되겠죠. 기관별로도 교섭하고 산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 교섭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정부라고 하면 이제 가장 관련 있는 중앙 부처는 이제 보건복지부니까 그쪽이랑 이제 교섭을 하는 거고요. 2021년에 이제 합의된 게 있었어요. 구의 노정 합의라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 이제 의료 공공성 강화하고 뭐 의료 인력 늘리자 이런 것들은 보건의료 노조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또 공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합의까지도 도출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게 뭐 공공병원을 늘리자, 뭐 그리고 뭐 병원 인력 기준을 뭐 어떻게 늘릴 건지 기준을 세우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의가 됐고 협의체도 이제 계속 운영을 했어요. 이거를 이행하면서 점검하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의 근원이야. 모든 악의 근원이야. 갑자기 위대중은 2천명 이렇게 던지니까 이제 그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공공의료를 좀 확충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냥 증원 딱 던져버리니까 그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논의가 이제 완전 바스라졌던 거고, 이 협의체도 이제 2023년 이후로는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건의료 노조하고 복지부가 다시 그때 했던 그 구의 노정 합의를 다시 이행을 하자라고 이제 뜻을 모은 거고, 이제 최근에 실무 협의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다시 좀 시작해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만 아니었으면 이걸 진지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그쵸. 계획대로 착착착 했으면. 잃어버린 시간. 진짜 뭐 잃어버린 정도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응가를 거대하게 쌓아놓은. 근데 사실 보건의료 노조도 노조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큰 피해를 봤던 노조가 또 이제 건설노조, 아까 얘기하셨지만 맞습니다. 건설노조잖아요. 근데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맞습니다. 하는 건가요? 국토부랑 이제 합의를 하고 있고,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노동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 노조 탄압 시기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이제 1회, 2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로 벌써 10차 노정 교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간에 꽤 성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이제 베테랑으로 성장을 해도 이게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제값을 받기 힘든 구조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경력이라던가 뭐 교육이라던가 뭐 자격증을 소지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 등급을 산정해서 숙련 노동자들한테는 제값을 좀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2021년에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체불임금인데, 건설사가 발주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건설사 그 돈 이제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설사가 발주하는 쪽에서
돈을 받아놓고 딴 데 돌리면서 음. 그 이제 정작 일한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이제 제때 안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이 발주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 말고 너는 빠져 있고 그 발주처가 직접 노동자한테 돈을 줘서 이제 체불임금 오.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또 제도화했던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건 역시도 이제 뭐 건설노조 건폭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완전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의 건폭 탄압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기 전에 건설노조를 만났었는데 건설노조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이게 자동화 얘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숙련 기간과 뭐 이런 걸 했을 때 업무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의 그런 정부가 사이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노조랑 같이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이제 기본 임금이 얼마고 이렇게 일을 한 기간이 얼마고 했을 때 이제 뭐 그 뭐냐 휴가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건설업이라는 게 어디에 소속돼 있진 않잖아요. 노조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느 회사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사람은 경력이 인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급여 체계 비슷한 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거에 또 근속 일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쉬워진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쵸. 이런 자신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그런 주장했던 분들 상당수가 이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상황에 이제 내몰려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공공공사인 경우에 이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재명 정부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왔겠어요? 논의해 왔던 거 뭐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요구가 뭔지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이거 안 해주면 투쟁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런 대화가 축적이 되면 이걸 하면 되는 거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피해를 봤던 분들이 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시간이 빨리 좀 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정부 단위에서 직접 좀 산별노조를 넘어서 민주노총하고 직접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하면 더 좋을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별, 산별 아니면 이제 뭐 경기도청 지역별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들이 항상 있었지만 최근에 더 많아졌죠. 뭐 많이 얘기되는 게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플랫폼 산업 발달하면서 특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배달 라이더 같은 분들 그쵸. 그런 형태들이 이제 늘고 있고, 뭐 하다못해 기후 위기에 따른 그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발 그런 무역 분쟁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기업이 계속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는 유인책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이런 좀 얘기들은 그냥 뭐 기업 단위나 한 특정 업종 단위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노총이라는 이제 그런 조직에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맞아요. 민주노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풀네임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맹인 거죠. 노조들이 이제 여러 노조들이 모여 있는 전국 단위의 연맹이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내셔널 센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렇죠. 뭐 이거 뭐 직역을 하면 코리안 컨페더레이션 오브 트레이드 유니언스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런 총연맹. 그러니까 총연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에서는 이걸 총연맹이라고 불러요. 네.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총연맹. 그러니까 연맹의 총. 그러니까 이거가 영어로는 내셔널 센터라고 하죠. 이제 각각의 기업 그다음에 산별 노조들이 다 저마다 현안을 갖고 있는데 공통된 의제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총연맹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민주노총에서 하는 거고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면 노동자들 딱 단결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랑 연대도 하면서 집회, 그러니까 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상대로 압박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민주노총이 하는 일인 거죠. 네. 아니 이제 또 그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공통되는 분야라고 하면 최근에 이 통과된 노랑봉투법도 등장을 하잖아요. 노랑봉투법 통과 과정에서도 왜 민주노총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그렇죠. 하셨다고. 네. 이게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압박수를 꽤 높여가지고 7월달에 이제 총파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요구 사항이 이제 노조법 개정이었고요.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그 전국 거점 당사를 이제 점거하면서 천막도 치고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영훈 장관도 와가지고 그 양명수 위원장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늦춰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노동부 장관이 의지를 이제 명확히 했죠. 그 동감한다. 더 늦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설마 더 미루겠어라고는 했지만 그쵸. 사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집권했을 때도 통과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계속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민주노총이 딱 이제 그 자세를 잡고 이번에는 정말 미루면 안 된다라고 이제 투쟁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관철이 됐던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였던 민주노총의 태도는 뭐 어떤 교섭이나 대화보다는 이제 투쟁에 좀 가까운 그런 전략이었죠. 이게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이 많이 취해온 수단이고 매년 노동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윤석열 파면 그 국면에서도 헌재 향해가지고 파면해라 이렇게 압박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투쟁하고 교섭이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혹은 뭐 그런 대치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렇죠. 투쟁을 왜 하냐? 교섭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교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섭을 하다가 투쟁을 해요. 박차고 나와가지고 말로 안 되네. 너 좀 맞자. 이거거든요. 네. 한호야, 너 좀 맞자. 불 한번 묻히 봐라 이랬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투쟁과 교섭의 관계죠. 근데 총연맹 차원의 교섭의 장이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의를 탈퇴하고 나서 총연맹 차원의 교섭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그러니까 총연맹은 그 투쟁하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이 굳어져 온 측면도 좀 있어요. 교섭할 때는 없잖아요. 대화하는 자리가 없고 결정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섭이라는 건 같이 결정해서 협약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체 교섭이라고 하고 그 만약에 노사가 만나면 단체 협상을 하고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네, 이게 교섭의 결과거든요. 단체 교섭하고 단체 협상을 하고 단체 협약을 맺는 과정을 교섭이라고 하는데 노정 교섭을 한다는 얘기는 노동단체와 정부가 협약을 맺게 되겠죠. 이거의 결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뭐 노동부 장관하고 예를 들어 뭐 민주노총 위원장에 앉아서 노정 교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영훈아 너 좀 맞자가 되면 투쟁이 되는 것이고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영훈이 형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도장을 같이 찍읍시다. 이러면 이제 협약 체결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두 분은 선후배 관계 맞으니까. 전직 위원장이잖아요.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섭이 있으면 투쟁은 당연히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교섭이 뭐 9월 5일 날 잡혀 있어요. 민주노총이 9월 4일 날 한 10만 명 광화문에 집회를 해요. 압박하기 위한. 네, 딱 가요. 그 저희가 어제는 10만 명이었는데 이거 결렬되면 이게 20만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도 투쟁은 쓰거든요. 네. 뭐 극단적인 상황은 결렬이 됐을 때 무기한 투쟁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아예 대화를 안 할 테니까 나와봐.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면 우리 요구를 이 정도까지는 들어야 니네가 대화가 될 거야. 라는 게 이제 투쟁과 교섭이 굉장히 먼 관계고 가까울 때는 이제 그 교섭장 앞에서 이제 간부들만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도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변증법적 관계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민주노총이 그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밝힐 때 노조법 개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바람직한 방향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아무튼 여러 교섭 형태를 좀 살펴봤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좀 재밌는데 요 표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들이 쭉 있죠. 네네. 그게 이제 노조 조직률입니다. 그 프랑스하고 코리아 여기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10% 안팎. 그러니까 프랑스도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고 한국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한국보다 낮죠. 그래요? 프랑스. 네, 여기서 보면 더 낮습니다. 프랑스가 엄청 많은 네,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면 사람들 굉장히 놀래요. 어쩜 이래?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낮아요. 왜지? 네. 신기한 게 그 주황색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단체 협약 적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이제 성립이 됐을 때 그걸 적용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프랑스는 거의 100% 거의 다 돼갑니다. 98%. 이게 되게 신기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단체 협약은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다 어떻게 적용을 되는 받고 거예요?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보면 다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이슬란드, 우리가 덴마크, 알고 있는 스웨덴 그렇죠.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대부분이 그 노조 그 협약을 맺은 거에 적용을 받는 나라들. 당연히 프랑스도 이쪽일 줄 알았는데 네, 안 그렇죠. 너무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독일이 좀 오른쪽 에 가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도 높고 적용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 이탈리아도 이제 그런. 프랑스는 낮죠. 근데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체 협약 적용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별 교섭이 의무화가 돼 있더라고요. 다 산별 교섭을 맺어야 되는 거고 그게 산별 교섭이 그 체결이 되면 그 해당 산업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노조 가입 여부 안 상관없이. 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어떤 최저임금이죠. 거?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완성차의 조립에 있는 노동자는 그 연봉 6천을 받는다, 6천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노조가 없는데도 그냥 6천이에요. 기본. 그러면 그 회사는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법제화돼 있어. 그러면 노조에 들어가겠냐? 굳이 안 해도 들어갈 이유가 이제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죠. 낮은 노조 조직률을 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노조의 영향력은 엄청 센 거죠. 네. 다 이제 어쨌건 지지를 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의 총연맹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셔널 센터. 네, 내셔널 센터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 다른 느낌이네. 다른 느낌. 내셔널 센터. 프랑스 총연맹. 참 영어 좋아해. 크게 5개가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이제 프랑스 노동 총동맹 CGT라고 이제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조합원 수가 가장 많지는 않은데 한 2위 정도 되는데 가장 오래됐어요. 1985년에 출범을 했고 강성 기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프랑스의 노동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노동총연맹 이 내셔널 센터가 한국하고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 영향력 있는 프랑스의 총연맹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제 좀 보려고 했던 건데 그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에도 지금 그 진출을 해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좀 약간 창피할 것 같은데 프랑스의 파리바게트 너무 좀 그렇지 않나? 2022년에 그 민주노총 그 화성노조의 그 파리바게트 지회가 있어요. 네. 임종린 지회장이 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사과하라고 이제 단신농성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2022년인데 네. 그 SPC가 문제가 진짜 많은데 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 탄압하고 한국노총으로 이제 유인해가지고 한국노총 조합원들 승진 차별하고 뭐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허영인 회장이 작년에 이걸로 구속되기도 했었고 그 뭐 이게 책방 기사 관련해가지고 파리 크라상이 이제 그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거든요. 파리 크라상이 제빵 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 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직고용을. 근데 파리 크라상 자회사 만들어 놓고 그 제빵 기사분들을 그 소속으로 돌리면서 이제 비정규직화를 해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 임종린 지회장이 그 막 규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의 그 총동맹이 이제 연대를 그때 같이 한 겁니다. 요 사진 속에 보이는 게 이제 그 납북그론 파리바게트 파리에 있는 생 미셀점이고요.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총동맹의 조합원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한국 기업 SPC의 그 부당노동행위, 국제노동법 위반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 앞에서 이제 선점을 배포하면서 연대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가지고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제 작년에 그 극우 정당이 프랑스에서 막 득세를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프랑스 노동 총 동맹이 나머지 4개 그 총 연맹하고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극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집회들을 많이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경고했던 그 파시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민들이 이제 많이 호응을 해가지고 집회할 때 뭐 전역에서 64만 명, 파리에서만 25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때 같이 그 집회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총동맹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역할들을 그 프랑스의 총연맹도 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독일은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뭐 정치에도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 노조가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정치 개입이 더 강해져요. 네, 강해져요. 네. 독일은 굉장히 세군요. 거기가 예. 더. 그러니까 북유럽으로 가면 이제 좌파 정당 이꼬르 거의 노조인 거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기반이 노조 기반이고 독일도 노동조합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또 아까 보니까 독일은 노조 조직률도 아주 그러니까 근데 노조 조직률은 북유럽만큼 못해요. 북유럽은 그냥 회사 들어가면 노조, 회사 입사 노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독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노동운동이 굉장히 기반이 많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랑 비슷해요. 프랑스는 약간 시민혁명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똘레랑스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전체의 연대, 전체 사회의 연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정치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걸 정치화해요. 투쟁의 민족. 좋은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뭘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 3.1운동이에요. 3.1운동. 네. 그러네. 우리는 만세의 민족, 뭐 이런 거란 그치, 말이에요. 그치. 만세운동을 알아. 뭐 그러다 요즘엔 이제 너무 옛날이니까 6월 항쟁을 알아. 이걸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근데 이 두 민족은 둘 다 이제 총 쏴? 우리도 쏴.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는.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5.18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연대의 개념이 더 강하다면 이제 독일은 이제 노조 기반이 좀 더 강한 나라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죠. 근데 그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약간 개입하죠. 정치에 강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대놓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총선 올해 거치면서 기독민주당하고 이제 3인당 이제 연합이 이제 제1당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4월달에 연정 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노동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이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연정 합의서가 나온 이후에도 요거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안건으로 정리를 하고 이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정책 요구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연정 합의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도가 이제 거기에도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노동계하고 전문가 참여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사회적인 합의 기반을 늘려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는 너무 요원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에 또 이게 합의를 한 바 있는 또 양경수 위원장인 거잖아요. 네. 이 두 분이 뭐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기도 했고 뭐 이랬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급이 좀 올라갔죠 두 분 다. 그렇죠. 네. 급이 올라갔어. 둘 다 각종 선거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치권하고 노동계를 이렇게 각각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만난 게 2022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노총을 이제 방문을 했고 그때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그걸로 이제 막 바이든 여론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반노동 정책에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경수 위원장이 그때 이재명 당대표 당시 당대표 만나가지고 그 중대재해처벌법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 민주당이 좀 막고 이제 노조법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노조법 개정에 이제 적극 동참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당연히 이제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이제 얘기들이 오갔었고요. 그 다음에 내란 국면에서도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 그게 2월 달이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양경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때 한 얘기가 정권 교체만 매몰되지 말고 그 광장에서 있었던 그 요구들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약간 빌드업이 잘 됐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착착. 그리고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도 네. 만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안 올라가지고 뭐 어떤 아니 얘기가 뭐 사진들은 오갔나. 올라오기 시작했고. 사진 그래요? 올라왔죠. 이건 찐인가요? 아까 그거는 아까 지금 페이크였는데 네. 이번에는 찐 올라오기 사진이.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예정돼 있었어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대통령 오찬이 이제 예정돼 있었고 이제 이것을 앞두고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적 직접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정규 수업이 이제 뭐 추진된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노총이 노정규 수업을 하겠다는 게 양경수 위원장의 생각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까지 만약에 부결돼 버리면 노정규 수업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굉장히 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회적 대화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추진한다, 그러니까 참여한다가 되면서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이번 정권 내에서 이제 여러 대화에 포문을 열겠다라는 어떤 그런 힘을 받은 상태로 이제 갖고 이제 영훈이 형 만난 거죠. 박수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했어가 되는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위원장은 서로 얼굴 마주 본 것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시절에는 같이 집회는 했었겠죠. 왜냐하면 성남에서 활동을 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민운동 시절에 그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의 학생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집회 공간에서는 같이 집회를 했었겠죠. 만난 적은 없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러니까 뭐 만나면 간담회 같은 걸 하게 되니까 총 대화 시간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을 남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나 정부와의 교섭을 하게 된다면 지금이 이제 사람 구성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두 조직이 만나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네. 정부 조직과 민주노총 조직이 교섭을 이루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건 그건 뭐 하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죠. 그러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 거라서 네. 그 얘기는 뒤집으면 이제 정부가 난색을 표했을 때 알면서 그러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경수 위원장이 알면서도 그러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라서 사람 구성으로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일단은 뭐 노동계 이슈에 초장부터 지금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노동부 장관 거기다가 이제 양경수 위원장과의 또 인연도 있고 하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큰 건가 좀 하고는 있는데 오늘 이제 만남에서 네. 아마 그런 그 노동 교섭에 관련된 큰 틀을 논의할 계획은 민주노총 갖고 있었고 아마도 그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만나긴 했지만 이게 노동교섭이라는 그 정례적인 그 회의체까지 이제 이루지 못했었는데 네네. 그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좀 더 이제 다른 세상이 좀 열릴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역할도 좀 더 커지고 네네. 그다음에 마침 또 제도적인 것도 이제 노조법도 개정되고 그런 그 제도적인 변화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도 적용될 때 좀 더 좋은 상황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계속 그 지켜보면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어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한 것 같다라고 했고, 이제 그 누구죠? 양경수 위원장은 이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주 만나서 많이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불평등과 기후 위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서로 문제의식은 이제 비슷해진 건데 이게 이제 정례적인 노정교섭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뭐 오늘 그래 노정교섭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문제의식으로는 굉장히 근접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정부가 이제 파트너로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만나는 테이블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총별로 따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스타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테이블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여기 주택 문제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도 비슷한데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자들을 위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월급생활자를 위한 똑같은 말인데 그들을 위한 예를 들면 이제 뭐 임대주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어느 소득 이하를 위한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노정교섭에는 충분히 이거 사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지금 에너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산업 정책과 이제 어떤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거긴 한데 다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정 교섭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어느 산업 금속 노조가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 부처가 이것을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부 장관하고 만날 수밖에 없고 혹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통령을 계속 만날 수는 없으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럼 총리랑 만나야 되나? 국무총리원. 왜냐하면 노동부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산업전환이라는 건 산업부하고 관련이 돼 있고 환경부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예를 주택 문제라면 국토교통부랑 관련이 돼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하고 총리실하고 이것이 핸들링 돼야 되나 이런 단계까지 고민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걸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마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주노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이제 법제도를 바꾸는 문제와 정부하고의 노정교섭을 통해서 정책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둘 다에서 수틀리면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길을 여러 방향으로 낼 수 있다. 우리가 탄핵과 파면을 위해서도 길을 열었는데 우리는 늘 다른 방향으로도 길을 열어왔기 때문에 그건 뭐 아시잖아요, 형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 네. 이제 투쟁과 교섭이 이렇게 병행되는 말 그대로 교섭과 투쟁. 투쟁과 교섭이 양 날개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그 프랑스, 독일 아까 막 얘기하면서 북유럽 얘기하면서 부러워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곧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사회적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의 이야기 조한무 기자의 브리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